편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 부마 사태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공화 당사의 셔터문을 부수고 들어가 서류와 집기를 밖으로 내던졌고 파출소로 뛰어들어간 일부는 벽에 걸려있던 박정희 사진을 찢었다. 19일이 되자 마사는 무정부 상태로 접어든다. 저녁 8시경 시위대는 경남대와 마산 산업전문대 그리고 일부 국외생까지 합세하여 무려 8천여 명에 이르렀다. 시위 참여자의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공장 직공, 점원, 날품팔이 등으로 보이는 10대에서 20대까지의 젊은이들이 가담하여 시위대 앞에 선다. 이들의 행동은 격렬했고 몽둥이를 들고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파괴하고 경찰 차량에 불을 질렀다. 이듬해 벌어진 비극이 여기서 벌어질 뻔했다. 박정희 정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확대되자 강경책을 동원한다. 정부는 18일 새벽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의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부산지구 계엄사령부는 18일 0시를 기해 포고문 제1호를 발표, 각 대학의 휴교 조치와 야간 통행 금지 시간 연장 등 8개 항을 포고했다.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으며 10월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미수령을 선포하고 군을 출동시킨 후 민간인 59명을 군사재판에 넘겼다. 계엄령과 위수령 발동 후 부마 사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단시간에 진압되었다. 그러나 불씨는 살아있었다. 그것도 권력의 심장부에. 제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난민전이나 학생이 주축이 된 데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60명을 연행했는데 16명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시민입니다. 그리고 데모 양상을 보니까 데모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주먹밥을 주고 또 사이다나 콜라를 갖다 주고 경찰에 밀리면 자기 집에 숨겨주고 하는 것이 데모하는 사람들과 시민들이 완전히 의기투합한 사태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구호를 보니까 체제에 대한 반대, 조세에 대한 저항,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작용해서 경찰서 11개를 불질러버리고 경찰 차량을 10여 대 파괴하고 불지르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다. 고향 후배였으며 박정희의 후견 아래 보안사령관, 건설부 장관을 역임하다 중앙정보부장 자리까지 올랐다. 당시의 중앙정보부는 지금 국정원보다 힘이 센 조직이었다. 10월 26일 연회 자리에서 경호실장 차지철은 민주화 요구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고 정치적인 판단력이 허약해진 대통령은 그에 동조했다. 궁전동에 올린 총소리와 함께 유신체제는 끝났다. 당신은 그 안에서 나는 이쪽 바깥에서 이 한 세상을 다 보냈네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나날들과 화해해요. 이념형 장기수와 담장박 여인의 로맨스가 절절했던 영화 오래된 정원의 여주인공 염정아의 대사다. 화해라는 단어가 이토록 멋지게 쓰인 경우를 나는 보지 못했다. 화해라. 불화의 끝에 오는 정서적 결과다. 체념과는 다르다. 화해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다. 그래서 화해는 어렵고 대신에 아름답다. 나는 어떻을까? 비가 왔던 것 같다. 학생의 간부였던 중학생은 난생 처음 문상을 갔었다. 단체로 묵념을 하고 난종일기 책을 선물로 받았다. 조금 슬펐지만 눈물이 날 정도는 아니었고 수업을 빼먹은 즐거움을 만끽하기에는 분향소의 공기가 너무 무거웠다. 1979년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를 다시 만난 것은 6년 후 대학에서였다. 시각교정이라는 이름하에 나는 그를 구박하는 법을 배웠다. 구박의 대상은 그뿐이 아니었다. 인식의 전면 개편 끝에 나는 내 나라에 침뱉는 법을 배웠다. 4월 19일에서 5월 18일로 이어지는 무인 정권과의 정규 전투 시즌이 개막되면 빌어먹을 나라에 대한 증오 게이지는 폭등했다. 분별 없는 이성은 술에 취한 육체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당시에 부족한 내 머리가 알 턱이 없었으니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업신여긴 후에 남이 그를 업신여기고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를 친 후에야 남이 그 나라를 친다고 했다.
이 명료한 말씀을 알아듣는데 걸린 시간이 너무 길었다. 분노와 증오가 희석되고 머리와 가슴이 정화된 끝에 찾은 균형이 고맙고 반갑다. 영화 속 염정아의 대사에 몇 줄 더 보태는 것으로 풋내나는 열정에 휩싸여 갈팡질팡하던 내 청춘에게 뒤늦은 충고를 보낸다면.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 화해해요. 역사로 이념으로 논리로 구박하지 말고 우리 이제 선글라스와 화해해요. 한국 사회 움직이는 동력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 그만 미워해요.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지 말았으면 행복했을 것이라고. 가정으로 지난 세월 도돌리지 말고 이제 우리 그만 모욕해요. 이 땅이 싫어 죽겠다면서 막상 북쪽 가서 살기 싫다는 이상한 논리 펴지 말고 우리 이제 화해해요. 민주주의 피가 아니라 밥을 먹고 자라잖아요. 선글라스가 있어서 선글라스 비판도 가능하다는 거 우리 이제 인정해요. 여섯째 마당 신군부의 등장 12.12 발전지향적 독재 정권은 언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가? 답은 독재 정권이 그 사회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하는 시기다. 그때부터 정권은 더 많은 자율성과 행동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 경제 세력과 만나게 된다. 경우의 수는 넷이다. 1.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인다. 대만의 국민당 정부가 그렇게 했다. 2. 받아들이면서 일부 포섭하여 보수 대연합을 구축한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해당된다. 8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도 이렇게 갈 뻔했다. 3. 무작정 밟는다. 일어나면 더 밟는다. 가끔 밟는 주체가 바뀐다. 여전히 밟는다. 아시아 일부, 아프리카 신생국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4. 밟다가 뒤집혀진다. 박정희 정권은 4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뒤집어진 것이 시민사회가 성장하여 뒤집은 게 아니라 정권 내부의 불화였다는 점이다. 8.15 해방과 비슷한 얘기다. 우리 힘으로 얻지 못한 해방은 해방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유신이 끝난 건 저항의 결과가 아니었다. 물론 민주적인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공백을 새로운 세력이 파고 들어왔다. 이른바 신군부다. 12.12 군사반란 혹은 12.12 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화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 사건이다. 박정희의 거의 무혈이었던 쿠데타와는 달리 이 쿠데타는 사뭇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일단 항전한 군인들이 있었다. 전병주 특수 전사령부 사령관, 장태환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이 그들이다. 처절한 유혈 총격전이 벌어졌다. 개요. 10월 26일 11.29로 박정희가 사망한다. 권력 전체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다. 대통령은 죽었고 그 밑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중앙정보부장은 쌍두마차했던 경호실장을 사살해버렸다. 다음날 새벽 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현행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최규화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한다. 야당 당수인 김영삼은 유신 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 뒤 2개월 내에 대통령을 새로 뽑자고 했다. 최규화는 혼란이 예상되므로 일단은 유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뽑고 새로 뽑힌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개헌을 하자고 했다. 최규화의 주장대로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최규화를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최규화는 약속만 지키면 되었다. 허나 역사는 아직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를 허락할 생각이 없었나 보다. 대통령 시해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전두환은 박정희 곁에서 권력이 흘리는 미항을 맡으며 성장한 인물이다. 5.16 쿠데타 지지 육사생도 행진을 기획하면서 박정희의 기염을 받기 시작한 전두환은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하여 강력한 파벌을 형성해온 터라 권력이 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참모총장인 정승화가 대통령 시해 사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좋은 빌미였다. 전두환은 뜻을 같이 하는 하나회 동지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다. 1979년 12월 12일 수도경비사령부와 특전사령부의 병력을 동원하여 정승화를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 여럿을 보내버린다. 새로 등장했다고 해서 나중에 신군부로 불리는 이들은 개헌 일정을 지연시키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건자에 오를지 전국을 주시한다. 1980년 2월 말 윤보선, 김대중 등 유신체제에 저항해온 687명에 대한 복권 조치가 취해진다. 가택연금에서 벗어난 김대중은 야당 당수인 김영삼과 개헌 이후의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고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다. 전국은 어수선하게 돌아간다. 그래도 봄은 왔다. 민주화의 봄이라고 불렀다. 대학생들은 금지되어 있던 학생회를 부활시키고 학원 내에 있던 유신의 잔재질을 밀어내기 시작한다. 비민주적인 학칙 개정, 학내 언론 자율성 보장, 재단 부조리 척결 등 같은 학원 민주주의와 함께 계엄 해제, 조속한 민주화, 신군부 퇴진 등 사회민주화 운동이 전개된다. 4월 들어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한다. 80년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 정치 양대축은 학생과 군부였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아지트에 모여있는 지식인 집단이었고 군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정보량이 많고 조직이 잘된 엘리트 집단이었다. 5월에 들어서도 체규와 정부의 민주화 일정이 지지부진하자 학생들은 드디어 학교 밖으로 나온다. 5월 14일과 15일에 걸쳐 서울역 광장에 학생 10만여 명이 운집한다.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의견과 학교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회군이 결정된다. 신군부는 행동을 개시해야 할 때라는 강한 영감을 받는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숨막히는 권력 공백기. 1979년 11월 6일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은 12.6 사건 수사를 마치고 김재규의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이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질서 정연히 사태를 수습했다며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의 말을 듣고 중앙정보부로 갔으면 큰 혼란이 초래됐을 것이다. 정 총장이 육군본부로 가자고 하였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11.6 사건 당시 정승화가 현장에 있었고 범인인 김재규와 평소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정승화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은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12월 10일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 총장이 무혐의라는 발표를 뒤집으면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대의 반발을 무릅쓰고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한 이유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전보 발령시키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박정희의 총애를 받아 주요 보직을 독점해온 일부 정치 군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육군 참모 총장 대장 정승화가 인사조치안을 작성하여 실행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은 11월 중순부터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하나회를 비롯한 동조세력 규합에 나섰다. 허화평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 김진영 제33 경비단장, 장세동 제30 경비단장 등 영관급 후배가 동참했다. 이 5명은 당시 전두환의 사람들이었다. 이 순서는 전두환 정권 탄생에 기여도 순이기도 하고 전두환과 공간적으로 가까웠던 순서이기도 하다. 하나회라는 공통점은 기본이다. 하나회는 1963년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김복동 등 육사 11기생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된 조직이다.
이후 육사 각 기수를 내려오면서 주로 경상도 출신 소장파 장교들을 대상으로 기수마다 3, 4명씩을 회원으로 들였다. 가입 대상자는 보스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서약 절차를 거쳤다. 다음에 3가지다. 하나회의 선후배와 동료들에 의해 합의된 명령을 복종한다. 하나회원 상호 간에 경쟁하지 않는다. 이상의 서약을 위반할 시 인격말살을 감수한다. 인격말살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다. 하나회 회원들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보안사령부, 내사과 등의 진급 담당 요직을 맡아 승진이나 자리 이동 때 선후배가 서로 추천하고 밀어주는 식으로 세력을 키웠다.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하나회의 실체가 드러난다. 윤필용 사건은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수장이 이우락에게 가카이 후계자는 형님이십니다. 김춘추도 당나라에 갔다 와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 불거진 사건이다. 이우락이 북한 다녀온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윤필용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 등으로 처벌됐다. 11월 말경 전두환은 황영시 제1군단장, 노태우 제9사단장, 백운택 제71 방위사단장, 박희도, 최세창, 장기호 공수여단장 등 선후배 동료 장성과 거사를 논의한다. 12월 8일 이학봉은 정승화의 연행은 일가 후 총장 공간에서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올리고 전두환의 승인을 받았다. 문재인 12월 12일 오후 전두환은 박희도, 최세창, 장기호, 차기현, 노태우, 황영시 등 동조 세력을 장세동이 있던 경복궁 내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단 단장실로 모은 뒤 신의 일원을 장악하기로 한 계획을 착착 진행시킨다. 같은 날 오후 6시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 체포안에 대한 재가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최규하는 전두환의 속셈을 알았고 국방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오라는 핑계로 전두환을 돌려보낸다. 비슷한 시간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허삼수와 우경우는 이미 정승화 연행 계획을 진행 중이었다. 오후 7시 정승화를 체포하기 위해 병력이 투입됐으며 육군참모총장 공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 피는 봤지만 죽은 사람은 없었다. 오후 7시 21분 정승화는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된다. 21시 30분경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등은 다시 국무총리 공간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이 연행, 조사를 재개해달라 재차 요구했으나 또 거절당한다. 그 시간 신군부 세력은 육군참모총장의 강제 연행이 부당하다며 원상복귀를 주장하던 제3군 사령관 이건영 중장,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소장, 특전사령관 정병구 소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하소곤 소장 등을 무력으로 제압했다. 하극상이었다. 하나회 회원이던 박희도 중장이 이끄는 제1공수특전여단 병장과 최세창 중장이 지휘하던 제3 공수특전여단 그리고 장기호 중장이 지휘관이었던 제5공수 특전여단 병력이 서울로 출동했다. 노태우 소장은 자신이 지휘하던 9사단 29연대 병력을 중앙청 앞에 집결시켰다. 박희도 중장의 제1공수특전여단은 행주대교에 있던 30사단 병력을 무력화시킨 후 곧장 서울로 향해 달려갔다. 제1공수특전여단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공격, 경비병들을 무장해제시킨 뒤 국군 수뇌부를 체포했다.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 숨어 있다가 신군부에게 발각된다. 한편 최세창 중장의 제3공수특전여단은 부대 영내에 있던 특전사령부를 장악, 특전사령관 정병주 수장을 생포했다. 이 과정에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호랑 수령이 총격으로 사망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